저는 올해 쉰둘입니다. 딸은 벌써 시집가서 살고 있고요. 아들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조용하기는 한데 괜히 적막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이제부터 자기 인생 즐길 나이라는데 저는 아직도 저녁만 되면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날은 몸도 마음도 기운이 빠진 날이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기 싫어서 오랜만에 동네 찜질방에 갔습니다. 황토방 안에 앉아 있으면 땀도 쫙 빠지고 괜히 마음도 풀리더라고요. 수건을 말아 양머리를 하고 벽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안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다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던 땀 자국을 못 보고 그만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깍! 그 순간 누군가가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앞으로 기울며 그대로 남자의 가슴팍에 안기듯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지요. 괜찮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손부터 허둥지둥 뻗었는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순간적으로 확 젖혀져 버렸다는 겁니다. 속옷을 따로 입지 않고 들어온 터라 흘러내린 옷 사이로 제 상체 일부가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짧게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남자는 급히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제 옷을 잡아 올려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잡느라. 저는 부랴부랴 티셔츠를 끌어내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순식간에 주변은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이 힐끗 쳐다보다가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쿵쾅거려서 도저히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땀에 젖은 손수건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괜찮으세요? 어디 안 부딪히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다행히 안 다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히 민망하게 해서.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죄송하죠. 잡은 건데 옷까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고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땀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얼굴이 달아올라 숨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제 옆쪽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괜히 더 민망했지만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방금처럼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박선영이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미끄러진 거지요 뭐. 그래도 큰일 안 나서 다행이에요. 여기 바닥 미끄럽거든요. 저도 전에 한번 미끄러져서 무릎 다친 적 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조금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아까 순간이 떠올라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가 제 몸을 붙잡던 순간 제 상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둘 다 말없이 땀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진짜 죄송했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오해하실까봐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랬던 거고요. 그냥 서로 못 본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안도의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웃었지만 이상하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짧은 순간에 신체 접촉이 남긴 긴장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데도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괜히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몸이 부딪히며 놀란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을 감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끄러지며 안겼던 순간, 그의 팔에 잡힌 감각, 그리고 한순간 드러난 제 몸 창피했지만 묘하게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그날 이후로 저는 괜히 찜질방 가는 게 머뭇거려졌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해도 제 몸이 드러났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안 가자니 몸이 무겁고 마음도 더 답답해서 결국 며칠 지나 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황토방 문을 열자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확 덮쳤습니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쪽에 앉아 있던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 승우 씨였습니다. 그도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애써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시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왜요? 제가 뭐 안 올 이유라도 있어요? 저는 일부러 가볍게 받아쳤지만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지난번 일 때문에 혹시 불편하실까 봐서요. 불편은 했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 못 올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잘 오셨어요. 짧은 대화였는데도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괜히 피하지 않고 마주 앉으니 오히려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괜히 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선영 씨. 네? 혹시 여기 말고 밖에서도 뵐 수 있을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뜨거운 방 아니라 그런 건지 그의 말 때문인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요? 왜요? 아니, 그냥 여기서는 늘 땀에 젖고 민낯이고 분위기도 좀 그렇잖아요.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제대로 얘기해보고 싶어서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괜히 섣불리 응했다가 오해를 사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도 외롭잖아. 누군가랑 밥 한 끼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뭐. 밥 정도는 괜찮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말 어때요? 주말이요? 좋아요. 주말, 약속 장소는 동네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별 거창한 데가 아니었지요. 저는 괜히 옷장을 열어 뭐 입을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 입던 후줄근한 티셔츠는 싫었고 너무 꾸미자니 또 민망했습니다.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나섰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는데 의외로 깔끔해 보였습니다. 찜질방에서 늘 수건 하나 걸치고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셨어요? 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는데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 여기 자주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사람들 속에 있으면 덜 외롭더라고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정막이 더 크게 느껴지죠. 그쵸. 그래서 선영 씨랑 얘기 나눈 날 괜히 마음이 편했어요. 민망한 일이 있긴 했지만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밥을 먹고 근처 카페로 옮겼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마주 앉으니 찜질방에서와는 또 다른 어색함이 몰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대화할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단정하게 앉아 있으니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머리 예쁘게 하셨네요.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 네? 아, 고마워요. 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해놓고 스스로도 쑥스러운지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찜질방 안에서처럼 자연스러운 건 오히려 벗겨진 민낯 때문이었구나. 옷을 단정히 걸치고 앉아 있으니 서로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공기가 괜히 서늘했습니다. 카페에서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자 늘 그렇듯 조용한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이름 승우 씨였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괜히 긴장해서 말도 잘 못했네요. 다음에 또 밥 같이 먹어요. 문자를 읽는데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이런 문자를 받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대답을 할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셨죠? 문자를 보내고 나니 괜히 어색해서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울렸습니다. 네, 무사히 왔습니다. 선영 씨도 오늘 푹 쉬세요.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 안에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니 제 지난 삶이 스스로에게 자꾸 설명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릴까 생각해보니 결국 제 과거와 닿아 있더군요. 저는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2살 많았고 처음엔 무난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 그 무난함이 점점 무심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대화가 많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늘 몇 마디면 끝났습니다. 아이들 얘기도 미래 얘기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뭔가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큰 몫을 했습니다. 저는 맞벌이 하면서 2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시부모님은 늘 집안일이 제 몫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애들 밥은 내가 직접 해 먹여야지. 맞벌이라고 대충 사 먹이면 쓰나. 집안일은 며느리가 하는 거지. 왜 아들까지 시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마음 이해해 드려라라며 중간에서 무조건 저를 달래기만 했습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었지만 그게 매일같이 이어지니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결정적인 건 딸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이었습니다. 사춘기라 예민해져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두고 저를 크게 몰아세우셨습니다.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애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탓이야. 그때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내신 건 내가 잘하라는 뜻이지.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에 저는 마음속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결국 몇 년 더 버티다가 40 중반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딸은 대학을 마치자마자 시집을 갔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가서 집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회사 집 회사. 주말엔 청소와 빨래만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처음엔 자유롭다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딸이 시집간 후 빈 방을 볼 때면 괜히 눈물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어. 그 말이 기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가끔 전화해 오는데 엄마 잘 지내? 돈은 괜찮아? 라는 말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찜질방에서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숨소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따뜻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승호 씨처럼 조심스럽게 배려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제겐 낯설고도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니 새벽에 도착한 그의 문자가 또 있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 하루 힘내세요. 어제 얘기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불빛처럼 켜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제 하루를 응원해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거울을 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좀 웃고 살아야지. 승호 씨와의 연락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출근길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짧은 문자가 오면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녁 드셨어요? 하고 묻는 메시지 하나에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찜질방도 가실래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찜질방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었고 제겐 묘하게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거기를 같이 간다는 게 조금은 설레고 또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찜질방이요. 또 거기서 땀 뺄 거예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으니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처럼 그럼 또 좋은 기억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점심을 함께 먹고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장을 열며 서로 눈치 보듯 웃었는데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황토방에 앉아 땀을 흘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 씨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혼자 되신 뒤에요. 솔직히 저녁에 불 끄고 누울 때 옆이 비어 있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잠이 잘 안 왔거든요. 저도 그래요. 빈집에 들어가면 불 켜도 어둡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내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면서도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찜질방에서 함께 나온 뒤 냉온탕 사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승호 씨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후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 씨한테만은 좀 얘기하고 싶네요. 제 얘기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많이 털어놨으니 이제는 그의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한 4년 됐네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그래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상대가 제 친구였어요. 그것도 제 사업 파트너이자 절친.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출장 간 사이에 그렇게 됐더군요. 집에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거실서 그 짓을 하고 있었고 회사 일에 정신 팔린 게 죄라면 죄죠.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그때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보다 친구한테 당했다는 게 더 치욕스러웠어요.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했죠. 애들은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대학 다니는 아들 하나, 고등학교 딸 하나 있어요. 다행히 애들이 잘 자라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가 되니까 집이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얘기 나눌 사람도 없고, 그는 물병을 다시 잡았다가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자주 왔던 거예요. 땀 흘리다 보면 잠깐은 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선영 씨를 만나게 된 거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론 안쓰럽고 또 한편으론 묘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그도 상처를 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땐 죽고 싶었죠. 근데 애들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아들이 군대 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괜히 울컥했어요. 혼자 남을까봐. 그가 한숨을 내쉬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선영 씨랑 얘기하면 좀 편해집니다. 땀 흘리면서 말하는 게 오히려 진심 같기도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찜질방이라 그런지 거짓말 못하겠더라고요. 민낯으로 마주하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로 사람들 웃음소리, 물 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정적조차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했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신발을 꺼내 신으며 그는 다시 한번 제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제가 지금도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 가끔 겁납니다. 근데 적어도 선영 씨 앞에선 그 겁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겁이 난다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건 똑같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다시 누군가한테 마음 쓰는 게 겁났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발장 앞에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얼굴은 땀에 젖고 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아내와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남자, 그럼에도 애들을 키워내며 버텨온 아버지, 그리고 지금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사람.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상처받은 뒤에 혼자가 된 사람. 그래서 찜질방에서 그렇게 편했구나. 길을 걷는데 괜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용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자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 주말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출입구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키 크고 어깨 넓은 체형, 걸음걸이까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승호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승호 씨 또래쯤으로 보였는데 환하게 웃으며 승호 씨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둘은 가까이 붙어 걸으며 여자가 그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순간 승호 씨 얼굴에 허탈한 웃음 같은 게 번졌습니다. 억지로 짓는 듯한, 하지만 거부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다리가 굳어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트 입구 앞에서 사람들이 오가는데 제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뭐야? 저 여자는 누구야? 팔짱까지 끼고 웃으면서 속삭이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혼자는 외롭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다른 여자와 그렇게 친밀하게 보이는 걸까? 휴대폰이 손에 있었지만 차마 그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괜히 제 눈앞에서 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허둥지둥 내려놓고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장이 쿵쾅거려 숨이 가빠졌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빨리 기대한 걸까? 나를 가지고 놀 생각인가?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승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저는 좀 바빴습니다. 주말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문자를 보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트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빴다? 바쁜 게 저 여자랑 같이 있는 거였나? 나한텐 그냥 찜질방 친구고 다른 여자에겐 뭐 다른 의미인가?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고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의 웃음, 팔짱, 귓속말, 그리고 승우 씨의 허탈한 웃음. 그때 처음으로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혼자인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부러 연락을 피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그가 보내오는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은 흔들렸지만 또 한쪽은 차갑게 닫히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 집 앞에 도착하니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승호 씨가 종이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영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 없으시길래 직접 와야겠다 싶어서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봤어요. 그 여자분이랑 같이 있는 거. 팔짱 끼고 웃으면서 속삭이던데 저한테는 외롭다면서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 그걸 보셨군요. 네, 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저만 착각한 거였겠죠. 돌아서려는 순간, 그가 급히 제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이신데 그 사람, 제 여동생입니다. 네? 친동생은 아니고요. 사촌 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동생이에요. 지금도 가끔 만나 밥 먹고 잔소리도 듣고 그래요. 저도 그날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거였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요. 제가 왜 숨기겠습니까? 오히려 선영 씨가 오해할까 싶어 괜히 걱정이네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노트와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영 씨, 저를 믿어달라는 말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글로 남깁니다. 저는 한번 크게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늘 두렵습니다. 선영 씨 앞에서도 그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상처 때문에 선영 씨에게 또 상처를 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선영 씨 옆에서 천천히라도 같이 걷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히 혼자 오해하고 스스로 마음의 벽을 세웠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 찜질방에서 뵐래요? 황토방 구석 늘 앉던 자리에서.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네, 그 자리 비워두겠습니다. 주말 익숙한 찜질방 구석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 민낯에 땀범벅인 모습이었지만 이번엔 괜히 웃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선영 씨, 이제 오해 푸신 거 맞죠? 승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네, 제가 괜히 혼자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 장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됐죠. 그럼 다행이네요. 우린 그 말에 동시에 웃음이 났습니다. 긴장감이 풀리자 괜히 서로의 얼굴이 더 환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승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겁이 납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이렇게 손잡고 있으면 조금은 덜 무서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다시는 누굴 믿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네요. 그날은 신기하게도 찜질방이 한산했습니다. 황토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뜨거운 공기에 땀이 금세 맺혔고 고요 속에 서로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앉았고 그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달궈진 공기, 젖은 얼굴. 그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 닿은 입술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에 젖어 있었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아주 짧은 키스였는데 오래 기억될 만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키스가 끝나자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이거 우리 좀 빠른 거 아니에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찜질방에선 원래 땀 빼는 것도 금방인데 마음도 금방 뜨거워지나 봐요. 그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어색해 몸을 굳혔지만 곧 그의 품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찜질방을 나오니 땀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샤워실에서 간단히 씻고 나온 뒤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늘 찜질방 가면 먹는 식혜와 계란, 김치볶음밥을 시켰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으니 괜히 예전 연애하던 때처럼 설레더군요. 찜질방에서 밥 먹는 게 이렇게 설레는 건 또 처음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승호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계란깨 먹고 식혜 마시는 게 다였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밥이 나오고 한두 숟갈 뜨던 중 그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잠깐 열어보더니 저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선영 씨, 지난번 말씀하셨던 그 오해 있잖아요. 사실 좀 더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뭐요? 그가 웃으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교복 입은 승호 씨와 그 옆에서 장난스럽게 손가락 V자를 하고 있는 여자아이. 두 번째는 졸업식 때 찍은 사진. 또 다른 건 결혼식장에서 하객으로 찍힌 사진. 이 사람이에요. 마트에서 보신 그 여자. 저보다 3살 적고 온 여동생이에요. 제가 출장 다닐 때 애들 밥도 챙겨주곤 했고요. 그는 하나하나 사진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괜히 이런 것까지 보여드리는 게 우습기도 한데 선영 씨가 괜히 속상하실까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에 들러 오래된 앨범을 꺼내 휴대폰으로 찍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굳이 준비했어요? 굳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영 씨 마음이 놓여야 저도 편하니까요. 그의 말투가 너무 담백해서 괜히 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적어도 나를 속일 생각은 없는 사람이구나. 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오해가 완전히 풀리니 이제 남은 건 편안함과 달콤함 뿐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가 가볍게 제 가방을 받아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에요. 무겁지도 않은데. 그래도요. 이제 이런 건 제가 해야죠. 그 자연스러운 배려에 괜히 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둘 다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요. 찜질방에서 땀도 뺐는데 이렇게 바람 쐬면 더 좋잖아요. 그래요. 그럼 같이 걸어요. 우린 가로수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잎사귀 사이로 흩어져 내려오고 곳곳에서 개 짖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참 좋네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해 풀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그날 선영 씨가 연락 안 받아서 정말 조마조마했거든요. 저도 많이 흔들렸죠. 다시는 그런 마음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괜히 제가 혼자 걷는 거였어요. 둘 다 웃으면서 걷는데 마치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연애하던 사람들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늦었는데 들어가서 푹 쉬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승호 씨. 네, 고마워요. 이런 세심한 마음 써주셔서 오랜만에 누군가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선영 씨 덕분에 다시 웃게 됐습니다. 그게 더 고마운걸요. 순간 분위기가 고요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조심스럽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길게도 깊게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용해지고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해가 완전히 풀리고 그의 진심을 확인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었던 가로수길, 잠깐의 첫 키스, 그의 따뜻한 배려. 아, 이제 정말 혼자는 아니구나.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오랜만에 쉽게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속까지 황토방처럼 따뜻하게 데워진 기분이었으니까요. 연애를 시작한 뒤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집과 회사만 오가던 제 삶이 이제는 다른 색깔로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호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영 씨, 우리 다시 찜질방 갈래요? 이번엔 조금 다른 기분일 것 같아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찜질방은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요? 맨날 땀만 빼다 오면 어쩌려고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땀만 빼는 게 아니라 마음도 더 가까워지잖아요. 밤이 깊어가자 찜질방은 한산해졌습니다. 황토방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고 뜨겁게 달궈진 공기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고 그 열기만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승호 씨가 제 손을 잡아 끌어 가까이 앉혔습니다. 덥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떨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더 심장이 뛰어서 그런 건지 뜨거워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말에 그는 웃음 섞인 숨을 내쉬더니 제 얼굴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스치는 정도였는데 금세 더 깊어졌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가까워지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땀에 젖은 피부가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듯 아찔했고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제 등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찜질복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찜질복 안으로 손을 들여오는 순간 저는 숨을 삼키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직접적인 건 아니었지만 체온과 떨림만으로도 충분히 뜨거웠습니다. 이러다 우리 못 참을 것 같아요. 제가 낮게 말하자 그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여긴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지만 금세 다시 입술을 맞췄습니다. 뜨거운 한증막 안에서는 더는 오래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황토방을 나와 찬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몸은 달아올라 있었지만 마음은 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승호 씨가 제 귀에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휴게실에 구석진 자리가 있던데 잠깐 가실래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휴게 공간은 어두운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졸거나 TV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을 찾았습니다. 작은 칸막이가 드리워진 자리, 불빛도 희미의 은밀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는데 이번엔 놓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승호 씨, 여기서 이래도 돼요? 오늘은 참을 수가 없네요. 그의 말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입술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뜨겁고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허리를 감싸며 끌어당겼고 저는 그의 품에 완전히 안겼습니다. 찜질복이 헐렁하다 보니 작은 손길 하나에도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등을 따라 내려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자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순간 더는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땀과 체온이 뒤섞이며 우리는 작은 구석 자리에서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몰두했습니다. 결국 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안 되겠어요. 누가 보면. 승호 씨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옮길까요? 우리는 눈빛으로만 대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서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몸 안에서는 여전히 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걸었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어느 작은 모텔 간판 앞에 멈췄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깊어졌고 연락하는 빈도도 더 잦아졌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언제 볼까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저녁은 뭐 드셨어요? 퇴근길이죠. 조심히 들어가요. 같은 사소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매일의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그의 메시지는 작은 불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잠들기 전 화면에 뜨는 짧은 인사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났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찜질방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토방에 앉아 땀을 흘리면서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도 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 씨, 네, 가끔은 무서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저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아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땀에 젖은 손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든든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작은 공원을 걸어도 어깨가 자꾸 부딪혔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익숙해지면서 마음도 점점 더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들이 군 복무 중이었지만 곧 휴가를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딸은 멀리 있었지만 아들은 집에 들어와 생활할 테니 저희 새로운 연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됐습니다. 승호 씨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 두 아이가 집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도 저와의 관계는 아직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제가 누굴 만난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아들 녀석은 유난히 예민하고요. 저도 그래요. 아들 휴가 나오면 눈치 보이겠죠.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 싶기도 하고.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금세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뭐, 지금부터 미리 걱정해봤자 소용없죠. 오늘만 잘 즐기자고요. 행복이 오래 숨겨지기만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조심한다고 했지만 결국 현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주말이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와 골목을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아빠?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 서 있었습니다. 승호 씨 딸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더니 저를 보호하듯 살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연아 집에 가는 길이냐? 아빠 이분은 누구예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지연 양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빠 나 몰래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승호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그냥 좋은 분을 만난 거야. 아빠는 엄마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딸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괜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 아빠를 빼앗아 버린 걸까? 잠시 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연 양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승호 씨는 아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랑 오빠 버리고 누구한테 가려는 게 아니야. 그저 아빠도 이제 사람이니까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만 빼고.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요. 내가 아빠랑 만나면서도 늘 내 생각이 걸렸어요. 내가 혹시라도 아빠한테 버려진다고 느낄까봐 그래서 더 조심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준 것 같네. 지연 양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나 버리지 않을 거죠? 승호 씨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냐? 너랑 오빠는 내 전부야.
근데 아빠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싶다. 내가 받아주면 좋겠어. 지연 양은 한참을 울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가 진짜 행복하다면 저도 받아들여 볼게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아들에게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휴가를 나온 아들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 좋은 사람? 응, 동네 아저씨인데 같이 밥도 먹고 힘든 얘기도 나누고 엄마한텐 큰 힘이 돼. 아들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엄마가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거면 됐어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분이랑 저도 밥 같이 먹고 싶어요. 승호 씨 쪽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생이라 성숙해서인지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아빠, 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아빠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누굴 만나서 웃을 수 있다면 저랑 지연이도 훨씬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 말에 승호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빠가 너희한테는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니 마음이 놓인다. 시간은 흐르며 조금씩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딸 지연 양도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고 아들 역시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 아들 역시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웃는 얼굴 보니 마음이 놓인다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지난 세월이 주는 무게도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우리는 아주 소박하게 혼인 신고만 했습니다. 구청 민원실, 작은 창구 앞에서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꽃길도 없었지만 제게는 그보다 더 진심이 담긴 결혼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집을 합쳤습니다. 멀지 않은 두 동네였지만 결국 한 집에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방을 정리하고 가구를 옮기며 며칠 동안 분주했지만 그 과정마저 설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그 역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합쳐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